안녕하세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해보고, 전세 사기 왜 계속 일어나는지 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야기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을 사실 모셨습니다. 지금 직책은 민주당 전세 사기 고충 접수 센터장이신데요.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이 주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노력을 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젊으신 권지웅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권지웅입니다. 네. 오늘 전세 사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거 문제 오랫동안 관심 가지셨죠? 네, 그 대학교 때부터 기숙사 짓는 일부터 시작해서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푸는 단체를 만들고, 이어서는 이제 세입자의 권리 문제를 다루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도 또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네, 아무래도 정치에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입자 관련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많이 안 돼가지고 그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비극적인 일이긴 한데 나오셨으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비극적인 극단적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왜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뭐가 문제인지 좀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이 전세 사기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발생하는 건 사실 보통 딱 들으셨을 때 좀 더 꼼꼼히 봤으면 안 당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변호사라든지 기자라든지 국토부 공무원, 심지어 LH라고 하는 기관까지도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인의 어떤 능력의 여부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 드리면서, 작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법이 만들어지고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날 30대 여성인 그리고 아이도 있었던 여성이 스스로 또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그분은 이제 8,400만 원의 전세금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었는데 그것들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현행법으로도 아무런 구제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만들려고 활동도 직접 많이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직접 나오셔서 마이크도 잡고, 그리고 어제 이분과 관련된 거기 건물을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 건물에 계신 분들이 이분이 사실 피해 구제에서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담당 공무원이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다는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러니까 어떤 희망을 찾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희망을 찾을 길이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임에 나와서 뭐 발언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신데 네네. 뭔가 다른 우울해서 뭐 너무 소극적이어서 그런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돌아가신 건데 지금 네. 이런 일이 좀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죠? 네네. 몇 분이나 혹시 그러니까 지금 되나요? 피해자 대책위와 언론을 통해서는 저희가 8명 정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였다가 사실상 전세사기 피해로 직간접적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이 대다수고, 어떤 분들은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2-3개를 더 하다가 30대인데 뇌출혈로 돌아가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과로라고 봐야 된다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 포함시켰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알려지지 않는 피해자의 죽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족분들이 그렇게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한 피해까지 치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세 사기 특별법이란 게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를 했고 시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또 8,400만 원 전액을 구제를 못 받으시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년 전, 재작년 4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조직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작년 6월 정도나 되어서야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요약하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주거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쫓겨날 경우에 다른 임시거처를 마련하게 해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앞서 돌아가신 분이 그랬듯이
보증금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데 아무것도 지원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보증금을 모두 잃어버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예를 들면 광역시, 대구광역시는 현재 기준으로 2,800만 원인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거기까지는 국가가 보증해주자. 그러니까 8,400만 원 혹은 아니면 뭐 1억 이상의 보증금 피해가 있다 손 치더라도 민간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8,400만 원까지는 국가가 우선 지원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금 있고요. 이런 법안이 좀 있어야 사실은 그 피해자분들이 주거의 안정뿐만 아니라 다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뭐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합쳐서 지금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법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논의 중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 법안이 법안이죠? 작년 한 12월에 논의가 본격되어서 지금 국토위를 다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됐던 이유는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 법안에 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재정 소요가 상당할 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또 좀 이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 그러니까 원래 전세 사기 그 특별법을 만들 당시에는 지금 네. 이 문제까지는 거론이 안 됐던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이 문제까지 거론이 되었었는데. 그게 작년 5월이던가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2월 28일 날 첫 번째 피해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한 달쯤이 지나서 또 2명의 피해자가 연달아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대 남성이었던 분은 어머니한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맞아요. 전화를 했었던.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할 친구가 아닌데 의아해하다가 결국 전세 사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또 30대 여성분은 육상 국가대표 선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활동을 마치고 이제 애견 미용을 배우러 수도권에 와서 주거비가 저렴한 인천 미추홀구에 집을 구하고, 그분 역시도 매우 적극적으로 법안이라든지 구제책을 찾아 나서시던 분이었는데 돌아가시면서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정부가 태도를 바꾸면서 법이 조금 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정의당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분들에게는 국가가 먼저 보증금 채권을 사고 최우선 변제금을 하한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뭔가 다 후 회수를 해가자라고 제안했으나 국토부가 완강하게 반대해서 급하게라도 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매 유예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부족하다라고 알면서도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대신 법안을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에는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었어요. 그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네. 작년 12월까지 개정을 하기로 했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정 작업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건가요? 지금 이미 5월이 됐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없었다고 보긴 어려운데 어쨌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막바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끝이 아닌 상황이 된 거, 지금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 계속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법안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 골자를 잠깐 짚어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 의견과 쟁점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은 이전 현재 있는 특별법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건지 의견을 주시죠. 이게 64개 조항이 바뀌는 거라 상세히 말씀드리면 더 되려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 3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피해자의 범위를 늘리는 겁니다. 현재 특별법에서는 신탁 사기라고,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계약 자체가 무효인 계약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까지 통해서 계약을 했지만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포함시키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게 하나고요. 계약 자체가 무효인 거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그 주택을 신탁법인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신탁법인은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해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내부 계약서까지 살펴보고 실제로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는 어떤 합의된 문서가 없이는 신탁회사가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권한이 없는데 나가서 네. 계약을 진행을 해버린 정말 그렇죠. 사기를 친 거네요. 근데 워낙 신탁회사가. 이제 법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제 공인중개사 역시도 걸러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암묵적으로 그걸 묵인하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판단할 능력이 없고 그냥 계약을 해버렸는데 실제 집주인은 아닌 예. 법인하고 계약을 한 셈이 그런 되는 상태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해자 범위 그걸 확대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법안의 핵심인데요. 피해자가 입은 보증금 피해의 일부라도 보전해보자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인데요. 건물에 있는 선순위 채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가 뭐 몇 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새마을금고가 이 건물과 관련된 그 대출을 돌려받을 길이 없을 때 이것을 그 제3기관에 싸게 할인해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캠코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할인해서 사고 할인받은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돌려주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순위 채권을 국가가 매입하는 게 있고요. 비슷한 내용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세입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으니까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세입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채권을 국가가 사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살 때 하한선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하한선으로 그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을 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모든 피해자가 뭔가 경제적 지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전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한해서 일부 보증금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그 일부가 어느 정도인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지금은 이게 법안 해석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계약을 할 당시에 인정되는 최우선 변제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는 2,800만 원이고요. 근데 그 건물에 따라서는 2,800만 원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서울은 5,500만 원이고요. 이것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 금액이고요. 지금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 금액은 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한 1억 3천에서 1억 4천 사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큰 금액으로 들어가신 분들보다는 소위 이제 빌라나 이런 곳에 들어가신 그러네요. 분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투룸 정도 이렇게 했고요. 그렇군요. 끝으로 이제 법안 중에 하나는 지금 그 피해자들의 주택은 임대인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주택 관리는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그 이제 임대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임대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자가 여전히 주택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관리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비가 샌다거나 아니면 뭐 천장에서 다른 문제가 생긴다든가 주차장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한다든가 근데 이럴 경우 피해자분들이 스스로 이것을 다 복구하고 있는데 원래 같았으면 공용부에 한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할 의무가 있지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쨌든 전세 보증금을 어느 정도라도 하여튼 국가에서 그렇죠. 보전을 해준다. 예, 우선 보전을 해주고 예. 나중에 뭐 구상권 청구해서 네, 받아낸다. 요 맞습니다.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네요. 네. 반대 의견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어떤 주택 개입했던 적이 없진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2011년도에 하우스포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명박 정부가 집을 산 그 사람들의 집의 지분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사줌으로써 이자 부담을 덜었던 거죠. 그 대신 그 주택이 가격이 올라서 뭐 처분할 때 뭘 분할해서 그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네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거기에 살 수 있게 되면서도 이자 비용을 좀 줄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했다가 결국 그것이 국가가 손해를 받는가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주택 가격이 막 나중에 회복됐죠. 나중에 올랐어. 근데 돈 벌었겠네. 예.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의 경우 지금 그것을 똑같이 대입할 수는 없지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국토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그 이제 채권을 구입한 비용 전체가 다 없어지는 돈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한 5조 원 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사실 좀 악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의 내용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 채권 전액을 있는 그대로 사달라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한선이 최우선 변제금이고 구매하는 금액은 그 채권의 평가 금액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 말하는 그 5조는 보증금 평균이 1억 4천 정도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현재로는 피해자가 1만 5천 명이지만 피해자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3만 명 정도로 보고 그 사람들의 보증금을 채권에 그대로 다 사주겠다고 했을 때 5조 원이 드는 겁니다. 그거는 계산을 잘못한 건데요. 완전히 틀린 계산인 그러니까 건데. 법안에서 요구하지도 뭐 않는 어떤 내용들을 쟁점이 가지고 아니고. 하고 있는 거라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악질적이다. 물론 국토부에서 좀 냉철하게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것을 알릴 의무는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네. 일단 사실 최우선 변제금만 보전해주자는 법안인데 전체 전세금을 그렇죠, 다 맞지. 보전해줘야 되는 것처럼 네. 계산했다는 것 하나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받아낼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예산 전체가 정부의 비용인 것처럼 맞아요. 계산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두 가지는.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정확하게 네.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이게 마치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은 정부가 보전 안 해주는데 왜 전세 사기 피해는 이렇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군이 어떤 걸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시장은 투자 시장입니다. 거기에 투자해서 잘 되면 그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PF 시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정으로만 5천억을 투여하자고 했고 네. 정책 자금으로 금리 지원을 하는 게 28조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시장에는 이렇게 돈을 지원할 수 있으면서 사실 전 재산을 잃고 주거권마저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이 사건. 게다가 임대차 시장의 어떤 불공정 문제로 개인이 피할 수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정부가 아무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기업의 부동산 부실과 관련해서는 재정을 투입한 선례가 있는데 네. 왜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투입할 수 없는 거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사기를 당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네. 뭐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뭐 중고나라 사기까지 다 그렇죠. 있는데 그 사기를 정부가 다 보전해 줘야 되는 거냐? 개인 간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쟁점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세 사기 피해의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 임대차 시장을 관리할 의무는 저는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년간 이 임대차 시장의 불공정 문제가 방기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하는 당사자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세금을 체납을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다가구의 경우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낸 책임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주거권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능력 여하랑 상관없이 발생된 재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좀 다른 측면에서 보기에도 저는 국가가 가져야 될 손실을 조기에 막는 훨씬 더 좋은 방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본인이 좀 잘 알아보고 잘 얻었으면은 입지 않았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주면 어떡하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네, 이건 국가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개인이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지금 얘기하는 임대차 시장 내에서는 LH라고 하는 공공기관 역시도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뭐 다른 단적인 예가 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죠. 국토부 공무원도 전세 사기를 당하셔서 공무원 개인이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LH 기관이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기관이 당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LH가 이제 공급하는 주택 중에는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고 그것을 전대로 국민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맺었던 LH가 맺었던 그 주택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죠. 공공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네. 전세 계약을 맺었던 예. 거를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를 개인이 피하는 거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네, 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 조금 다른 이슈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네. 이거를 기금을 활용해서 하자는 방안이신가요? 이 개정안이? 이게 그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인지 기금인지. 예. 네.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돈주머니가 하나 필요하고요. 근데 채권을 지금 매입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돌려받는 사람은 국가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매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재정이 있습니다. 소요되는 재정은 예산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택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이지 주택기금이 손해를 보더라도 주택기금에서 이것을 운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아닌 상황이라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 구제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 예. 재정으로 그쵸.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면 기금은 어디에 나중에 말씀하신 기금은 역할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금은 예를 들면 뭐 2억짜리 보증금이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평가되기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7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걸 일단 7천만 원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택기금으로 하자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을 팔았더니 나중에 이걸 6,500만 원에 팔리게 되면 500만 원의 손실이 난 거고 네. 이런 거는 예산으로 보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권지웅 센터장님 반가워하는 분들 많으시네요. 쑥덕쑥덕님도 반갑다고 해주시고 양이사랑님은 등기 하나로는 전세 안전한지 확인 불가능하니까 좀 더 정보를 제공하는 등기를 새로 만들어서 뭔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좀 법안 개정안 만드실 때 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또 딴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하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이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정부가 방기한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저는 맞는 말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네. 심지어 정치권의 일부인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서도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하지만 마치 전 정부의 문제 단순한 정책적 문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이번에 돌아가신 여성이 저랑 동갑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이 유서에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라고 남겨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구 관련한 부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이 사람마저도 못 살리면서 무엇으로 이 인구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지 그래서 꼭 그 거부권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검토하고 계시다면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서 보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건가요? 단독은 아니죠. 정의당도 동의하고 기본소득당도 동의하고 그렇죠. 네. 지금 야당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만 빼고 예, 다 예. 같이 네. 보내겠다 이런 네. 입장이신 거죠. 네.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좀 받아주시면 좋겠네요. 네네. 권지용 민주당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공동센터장님. 공동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이름이 전세 사기 길었어요. 고충 접수센터 공동센터장님. 예. 네, 모시고 정말 중요한 말씀 나눴는데 그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